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하면서 3연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는데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3연패를 하는 동안 비슷한 패턴으로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퇴장이나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토트넘이 초반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그리고 그 공격적인 축구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경기 후반부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한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포메이션을 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래도 로메로가 없을 때 다이어가 대신 나오게 되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크니까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으로 세우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수비 라인을 높이려고 했었죠. 물론 수비 라인을 높이지 않아도 다이어의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다이어를 빼고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한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택이긴 한데, 여기서 문제는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수비 뒷공간을 가장 잘 공략하는 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최전방에 있는 와킨스와 디아비, 이 두 명의 선수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높였을 때, 특히나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 이 두 선수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은 경기 전부터 예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전술 자체가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릴 때 아스톤 빌라도 같이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걸어버리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도 올라와 있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도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좁은 공간에 모든 선수가 밀집하는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수비 라인을 올려서 좁은 공간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중원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로셀소,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이 3명의 조합이 꽤나 괜찮았었어요. 비수마가 없는 자리에는 벤탄쿠르, 사르가 없는 자리에는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없는 자리에는 로셀소가 나왔는데 일단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토트넘의 미드필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이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평소에 쓰는 4-4-2보다는 5-3-1에 가깝게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포기하고 수비가 측면에 끌려 나가도 중원의 수비 숫자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의 선수가 한 명 부족해지면서 토트넘이 쿨루셉스키, 로셀소, 포로, 우도기, 벤탄쿠르 이 5명의 선수가 아스톤 빌라의 중원을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브레넌 존슨, 브라이언 힐 이 3명의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5명의 수비수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수비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이 공간에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선수들이 밀집해 있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뒷공간으로 패스를 하는 순간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져 있을 때 이때 토트넘이 중앙 지역으로 포로가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우도기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에 쏠려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따라갈 때 이때 뒤로 빠져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가 들어오고요. 우도기가 이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져 있고요. 이때 측면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도 수비 라인이 꽤나 높기 때문에 중원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브레넌 존슨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찬스에서 실책이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된 거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고 토트넘이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을 만한
큰 리스크를 가져가지만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우리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도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만 아스톤 빌라도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져 있을 때 아까 토트넘이 했던 것처럼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들이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가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져 있을 때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비카리오가 빠르게 올라와서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패스를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토트넘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아스톤 빌라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난타전으로 흘러가면, 매우 공격적인 오픈 게임을 하면 경기 자체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재밌는 경기가 성적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기엔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상대도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공격 라인에서 선수를 배치한 것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기 위해서 쿨루셉스키가 이 라인 사이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로셀소가 메디슨의 역할을 오늘 잘해주면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을 해주고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로도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쿨루셉스키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로가 중원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셀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도기가 좀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가 우도기를 따라갈 때 로셀소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작업을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을 때 이때 로셀소가 마치 메디슨처럼 오히려 측면으로 나오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로셀소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힐에게 매우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로셀소뿐만 아니라 벤탄쿠르나 포로, 이런 선수들도 롱패스가 좋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벤탄쿠르의 롱패스 한 번에 상대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포로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오늘 경기 잘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브라이언 힐이 중앙으로 들어갈 때 쿨루셉스키가 브라이언 힐 쪽으로 약간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브라이언 힐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힐에게 절묘하게 돌려놓으면서 브라이언 힐이 뛰어들어가는 발 앞에 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국의 문제는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기 때문에 수비적인 집중력이나 실수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실점을 허용할 때도 후방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이때 파우 토레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물론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파우 토레스의 헤더가 매우 좋긴 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결국에 벤 데이비스가 파우 토레스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제공권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토트넘의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전방에서의 압박이 점점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아스톤 빌라가 볼을 잡았을 때 토트넘의 압박이 선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찬스가 나옵니다. 이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전방 압박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돌아섰을 때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후방에 남아있는 토트넘의 수비 숫자가 너무나도 적고요. 여기서 아스톤 빌라가 편안하게 역습을 전개하면서
좌우 측면으로 빠른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와킨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와킨스가 아주 결정적인 공간에서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에메리 감독이 하프타임에서 교체를 너무나도 잘해준 게 전반전에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까 베일리를 캐시 대신에 투입하고 틸레망스를 디아비 대신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일리가 한 칸 올라가면서 카마라가 한 칸 내려가고 콘사가 오른쪽 풀백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3-2 전형이긴 하지만 베일리가 측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를 보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틸레망스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지만 와킨스 옆자리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우독이나 포로 이렇게 토트넘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베일리가 중원에 있다면 우독이가 중앙으로 들어온 공간으로 빠르게 튀어나가면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틸레망스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중원에서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반전에 레온 베일리, 더글라스 루이스, 맥긴 이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데 그리고 틸레망스가 와킨스와 함께 투톱을 보고 있죠. 여기서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오른쪽 미드필더에 있던 레온 베일리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레온 베일리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레온 베일리가 뛰어들어가면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득점하는 장면도 보시면 틸레망스가 와킨스 옆에 있다가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드필더로 나왔었던 레온 베일리는 오히려 측면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의 측면 수비 한 명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틸레망스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다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레온 베일리가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고 있고 끌어냈을 때 틸레망스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가 와킨스도 막아야 되고 틸레망스도 막아야 되는 두 명의 선수를 막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고 이 공간 안에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와킨스가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틸레망스에게 패스를 주고 여기서 틸레망스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와킨스에게 다시금 찔러주거든요. 근데 이 찔러줬을 때도 와킨스의 움직임을 벤 데이비스가 틸레망스를 막기 위해서 약간 올라와 있었다면 결국에는 에메르송 로얄이 이 공간 뒤로 뛰어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에메르송 로얄은 전문 풀백도 아니고 로메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더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따라가질 못했죠. 물론 이제 와킨스가 이 패스를 받자마자 거의 원터치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비카리오 골키퍼를 무너뜨리는 득점을 하긴 했지만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 자체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속도나 반응 속도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 사이로 와킨스가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는데 이렇게 라인을 높이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이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집중력이 어마무시하게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울버햄튼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첼시전에서는 부상과 징계가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에 마지막에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라인을 올리는 축구가 오늘만큼은 정말 실패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경기가 재밌고 슈팅도 많이 나오고 득점 찬스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라인을 올리는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수비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역전패를 당하는 거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하면서 순위도 바뀌었고요. 5위로 밀려나면서 3연패에 빠지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더군다나 맨시티예요. 그리고 맨시티 다음에는 웨스트햄 다음에는 뉴캐슬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일정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비 라인이 갖춰져 있고 미드필더 라인도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매우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